첫 번째 회사에서 동료로 친분을 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투자회사 이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이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A가 기본값인데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회사 IR 자료를 봤더니 자기들의 유일한 약점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 너가 그 회사 대표를 만나서 마케팅 관련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어? 저는 컨설팅을 잘 하진 않지만 하더라도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몇 마디 얻는 것에 돈을 받나요? 성과가 나더라도 듣고 실행한 사람이 잘한 탓이죠. 여튼 이사님 주도로 A사 대표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1년에 2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나서 이쪽 카테고리 고객들은 대부분 잘 아는 브랜드더라고요. 아니 근데 마케팅이 약점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자신은 영업 출신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맞자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해왔던 일이 마케팅인데 의외로 이걸 잘 모르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그동안 행보를 봐도 마케팅이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회사가 부러워할 만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입소문을 잘 내셨더라고요. 갑자기 마케팅에 욕심을 내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결국 회사를 상장하거나 매각하려는 목표가 있다 보니 마케팅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돈을 태우면 매출이 파바박 올라가서 그걸 지표로 다시 투자를 유치하고 대충 이런 환상이요. 마케팅 대행사 없이도 지금까지 잘 성장하셨는데 이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지금은 마케팅 대행사랑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협업의 성과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는다고 저에게 이유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마케팅 대행사의 보고서를 봤는데요. 원래 하지도 않았던 할인, 무료 배송,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품 원가율을 보면 하고 싶다고 해도 뜯어 말려야 하는 상황인 건데 말이죠. 제가 보기엔 잘 구축해온 브랜드 이미지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어요. 이벤트가 없어도 잘 팔리던 브랜드가 이벤트가 없으면 안 사는 브랜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만나서 일 얘기하다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온라인 마케팅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회사에 온라인 마케팅 전문팀만 생기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입사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높은 지위를 제안하셔서 어차피 금방 떠날 사람에게 그러지 마셔라. 그리고 이쪽 업계는 나도 처음이라 계급장 없이 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득이 돼서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이 회사는 크게 생산팀, 물류팀, 운영팀으로 구성됐고, 물류팀은 새벽 4시 출근, 아침 9시 퇴근, 생산팀은 새벽 6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운영팀은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물류팀 일을 하다가 새벽 6시에는 생산팀으로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아침 9시에는 운영팀으로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마케팅만 잘하면 됐지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케팅을 단순 파는 행위로 좁게 정의하면 일하는 사람들을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물류팀에서 일해보면 하루에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고 창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업무 강도는 어느 수준인지 바로 체감할 수 있거든요. 실제 퇴사율이 가장 높은 팀이라서 매번 채용에 애를 먹고 있기도 하고요. 생산팀에서 일할 때는 작업 공정당 시간을 재서 시간당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는지 꽤 정확하게 파악했고요. 만들기는 많이 만드는데 그만큼 재고로 쌓이는 것도 많아서 현타를 느끼고 퇴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팀이 두 번째로 퇴사자가 많았거든요. 운영팀에서 일할 때는 총 78개의 제품 원가율을 정리하고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생산 공정이 가장 단순한 제품 세 가지를 추려서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할지 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물류팀과 생산팀의 업무 강도도 낮아지고 이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매일 막내가 하는 일이 커피 머신에 쌓인 똥 치우고 본사 사무실 청소하는 건데 그것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먼저 신뢰를 얻고 나면 난데없이 낙하산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회식 때 CTO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뭡니까? 그냥 사원으로 오신 건 아니죠? 이때 자기소개를 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대표가 즉흥적으로 저의 지위를 밝혔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내일 함께 상의한 후 공지하시지.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회식이 마냥 편하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쎄한 촉은 과학입니다. 대표가 말한 그 자리는 원래 대표 와이프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와이프를 밀어내고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어쨌든 저는 다음 날부터 제 권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게 실행했는데 매번 시비 걸고 깽판을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와이프였어요. 가장 절정이었을 때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30% 이상 올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였는데요. 경쟁사보다 3배 비싼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면서 가격은 시장 평균가로 책정해서 마진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을 사용해보고 느끼기도 하지만 가격으로 느끼기도 해요. 우리가 경쟁사보다 3배 비싼 원재료로 떡볶이를 만들어 팔아도 가격이 경쟁사와 똑같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그러나 가격이 그만큼 비싸면 자신의 소비를 합리화하게 돼요. 이 떡볶이는 다른 떡볶이와 달라. 돈값을 해. 이런 식으로요. 또 전체 고객 중 90%가 한 번만 구매했고 10%만 N번 이상 반복 구매했는데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90%첫 방문 고객은 우리 제품 가격을 처음 본 대로 인지하고 10%의 고객만 가격이 바뀌면 바뀐 가격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의 고객을 리스트업해서 운영팀 전체 직원이 n분의 1 하여 일주일 동안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한 번에 여러 개를 구매하셨고 그 이유도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한 개당 소비자 가격은 올리되 2개 이상 구매 시 가격 할인이 차등 적용되면 저희도 남은 돈으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몰에 입점해도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원이 찬성해도 그 사람이 입에 칼을 물고 반대하길래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대표하고만 상의하고 먼저 실행하고 실행한 후 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야 가격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실행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지니까 마케팅에 돈을 더 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매출이 쭉쭉 성장했습니다. 제가 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기존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 전체 과정을 마케팅에 관심 있어 하는 매니저 2명을 본사로 발령내서 3달간 새벽 1, 2시까지 도제식으로 교육하고 실행해서 달성했습니다. 이 모양새가 그분이 보시기에 참 배가 아팠나 봐요. 정말 별별 걸로 다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데미지가 안 박히니까 저 모르게 다른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가 집에서 대표를 압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업무 외 시간에 제 팀원을 괴롭히는 거였는데 매출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대표가 조용히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의사결정할 때 자기 아내를 참석시키면 어떻겠냐고요. 여기서 잠깐 저희 서비스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공유드린 제 경험은 과정이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 회사지만 이렇게 사람 때문에 회사 생활이 버티는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책임은 빌런이 아니라 어쩌면 영웅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이 감당하게 됩니다. 3월, 4월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의 선정 도서는 제가 직접 쓴 모두의 사업입니다. 책이 벽돌책이라 2달 동안 진행합니다. 이제 직장인도 사업가의 생각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빌런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하고 싶은지, 제대로 본질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기록과 회고에 진심인 제가 700여 종의 종이를 테스트한 후 직접 제작한 국내 유일의 지류로 생산한 만년필 전용 노트도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 많이 구경하러 와주세요.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가 이제 의사결정할 때 자기 아내를 참석시킨다고 할 때 저는 속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퇴사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퇴근 후에 팀원에게 전화가 왔는데 울부짖으면서 퇴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 몇 달간 업무 외 시간에 대표 와이프한테 전화가 와서 몇 시간 동안 제 욕하는 걸 들어야 했고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 자신한테 충성하라고 와이프가 온갖 지랄 발광을 다 떨었나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저는 자진 퇴사했습니다. 평소에 문서 관리는 잘해서 인수인계할 건 없었는데 향후 회사가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략적인 로드맵은 공유하고 퇴사했어요. 대표만 따로 불러서 리뷰했기 때문에 실제 실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후다닥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급했던 건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퇴사한 이후에 괴롭힘을 당했던 직원도 결국 퇴사했더라고요. 퇴사하는 날 저에게 전화 와서
나쁜 건 와이프고 제 잘못은 없다고 말해주는데 고마운 마음보다도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전투에서 졌어도 장수는 전쟁터를 떠나면 안 되는 법인데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최선의 마무리는 잘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떠올리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임원으로 일하고부터는 사원이나 중간 관리자로 일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창업주의 가치관입니다.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제가 성과를 내면 낼수록 다른 누구도 아닌 창업주의 견제를 받아야 했어요. 그때는 대표의 도량이 좁다고 생각했는데요.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 문제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이 구부러지지 않고 부러지는 성격이 됐더라고요. 창업주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제가 구부러지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주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는데 과정에서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 게 확인될수록 창업주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창업주가 도량이 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 도량이 좁았던 것이죠. 정리하면 저는 좋은 가족 회사도 경험해봤고 이번 사례처럼 좋지 않은 경험도 해봤는데요. 좋은 가족 회사는 가족 회사인 게 티도 안 납니다. 누구의 가족인 것이 유일한 능력이라면 이 사람은 빌런이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이런 부조리를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36개 주랭랑이 최고예요. 자신의 지위가 높고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퇴사할 때도 남은 인원에게 미칠 여파를 가늠해 보셔야 합니다. 연봉 많이 높여서 계약하시면 좋은 게 아니라 개고생하기 전에 미리 맞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